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 전기력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기장과 전기력선에 관계된 문제까지 풀어봤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정전기 유도 하고요. 정전기 유도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전기장, 전기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는 전류주의 자기장은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전기장 얘기가 28페이지까지고 29페이지부터는 이제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우선 정전기 유도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이 정전기 유도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도체, 부도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비저항이 작아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를 도체라 그러고요. 벌써 자면 안 돼. 비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를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고 합니다. 절연체는 왜 절연체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 예. 찾아봐라고요. 궁금한 사람은. 왜 하필 도체, 부도체 하면 되는데 왜 절연체라고 하는지. 끈을 절일 것 같아요. 연을 끊어. 무서운 물질인데. 근데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기적으로 연을 끊어주는 물체다라는 뜻에서. 진짜인 거 아니야? 맞을 것 같은데 느낌이. 도체 절연체의 정의를 보면 이거 나중에 에너지띠 이론으로도 설명을 할 건데요. 비저항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비저항이 무엇인지 잠깐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면적이 S이고 길이가 L인, 오늘따라 선이 잘 안 그어지네. 요런 어떤 고체 덩어리가 있다라고 합시다. 얘를 이제 전지 같은 데 연결을 해요. 그럼 얘는 일종의 저항체가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의 저항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저항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저항이 크겠죠. 뭐 단면적이 크면 전자가 갈 경로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저항이 작아지겠지.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요때 요 비례상수 있죠? 비례상수를 보통 로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밀도를 표기하는 거랑 똑같은 문자를 씁니다. 근데 밀도랑은 전혀 다른 뜻이고 얘를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저항이 큰 물질을 절연체, 작은 물질을 도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똑같은 물질이라도 모양에 따라서 저항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항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요 비저항이 물질의 특성이 돼요. 단면적이 1제곱미터이고 길이가 1m일 때 그 물체의 저항이 되겠죠. 비저항 이걸 뜻합니다.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정의를 내릴 때 비저항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예전에 논술 지문에 비저항이 아니라 전기전도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전기전도도는 요게 전기전도도예요. 보통 이제 시그마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전기전도도나 비저항이나 결국에 같은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수관계에 있죠. 전반적으로 비저항이 크면은 저항이 큰 건데 비저항이 크면은 전기전도는 낮은 겁니다. 전기를 잘 전도시키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비저항이 작은 거는 전류가 잘 통하는 거죠. 이제 전기전도도가 높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비저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전기전도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체는 전기전도도가 좋은 물질이고, 그죠? 부도체, 절연체는 전기전도도가 나쁜 물질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입니다.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럼 정전기 유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정전기에서 정은 정적이다 할 때 그 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하가 막 계속 흐르고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이 전하가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부위별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만드는 그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이 마찰에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그 물질의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물질이 도체냐 절연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뭐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먼저 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도체고요. 여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근데 이 대전체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 차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찰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 또 자네 썩을 놈들. 자, 이 대전체는 이 마찰로 보통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보나이트 막대나 유리 막대를 헝겊이나 혹은 털가죽으로 이 마찰을 시킨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에보나이트 막대와 털가죽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 둘을 마찰시키면은 그 마찰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털가죽의 최외곽에 있는 분자들과 그다음에 에보나이트 막대의 최외곽에 있는 분자들에 속해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그 원자에게 구속으로부터 잠깐 벗어나게 됩니다. FA 시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좀 더 전자를 잘 당기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전자를 좀 더 선호하는 분자 쪽으로 전자가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전자를 가져간 녀석은 그 표면에 마이너스 전하가 좀 더 과잉이 되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고요. 반면에 전자를 잃은 녀석은 그 표면 부분의 이 분자들이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전하를 띈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전하를 띈 상태인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얘를 전체적으로는 중성인 도체 가까이에 가져갑니다. 접촉을 시키는 건 아니고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도체하고 절연체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도체에는 뭐가 있고 부도체에는 뭐가 없어요. 예, 자유전자입니다.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부도체에 이 자유전자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얼마 없어요. 예, 매우 적어요. 근데 도체는 매우 많고요. 자유롭게 또 달아다닐 수 있습니다. 예. 화장실요. 뭔가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 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다 갔다 오도록 하세요. 예, 빠른 시간 내에 평균 속도가 0이 될 수 있도록. 예. 변이가 총 변이가 0이면 결국 평균 속도가 0이 되잖아. 예. 자, 자, 여기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자유전자를 잡아당겨서 이쪽에 자유전자가 몰리고요. 이쪽에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전기장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요 대전체의 플러스 전하들이 이제 전기장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유전자는 음전하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운 게 F 이꼴 Q E잖아요. 근데 요 전자들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전체하고 도체 사이는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녀석의 전하량과 요 녀석의 전하량은 같아요. 얘가 마이너스 Q면은 얘는 플러스 Q입니다. 하지만 누가 더 가까워요?
마이너스 Q가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요 사이에 작용하는 청력보다 더 세기 때문에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도체에서는. 그럼 똑같은 대전체를 이번에는 절연체에 가까이 가져간다라고 합시다. 요게 이제 절연체입니다. 부도체라는 말보다는 절연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대전체고요. 그럼 얘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 플러스 전하에서 요 분자들의 체외곽 전자들을 뭐 안에 있는 전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잡아당길 텐데, 근데 도체일 때랑 좀 다르죠. 도체일 때는 자유전자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까지 해버리는데, 얘는 원자 핵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잡아당겨집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요, 플러스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들이 이렇게 돌게 됩니다. 예, 궤도가 찌그러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확률적으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좀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의 궤도가 찌그러져 가지고 원자핵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되는, 분극이 되는 이 현상을 유전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리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그 전하가 있는 영역이 분리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결합이 끊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하의 분포가 분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극이 분리된다 해서 분극이라고 하는 거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그러면 요 녀석들을 쭉 보면요, 요쪽은 다 마이너스고요, 오른쪽은 다 플러스인 상태죠. 근데 요 그림이 개념적인 그림이지 정확한 그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랑 여기 사이는 매우 가깝습니다. 예, 여기랑 여기 이 분자하고 분자 사이는요. 그러면 요 영역이요, 실제로는 거의 한 선에 가까워요. 거의 좌우로는 거의 같은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상쇄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짝을 지어서 얘네들도 상수가 되죠. 그러니까 요 사이는 실제로는 아보가드로수 단위의 이제 분자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한 극들끼리는 짝을 지어보면 다 중성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요 녀석들이 남는 거죠. 요 녀석들이. 그러면 요 내부는 중성이지만 요 맨 왼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맨 오른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상태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어떤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또 대전체와 절연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왜냐하면 반대부의 전하가 더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이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스티로폼 쓸어봤습니까? 스티로폼 가루 이게 빗자루로 쓸어보면 요게 빗자루 날이에요. 얘가 바다하고 마찰되면은 전하를 띈 상태가 되죠. 그럼 이제 스티로폼 가루들이 절연체거든요. 얘네들이 정전기 유도가 되어가지고 이 빗자루에 들러붙어서 짜증나게 하죠. 이런 현상이 이제 정전기 유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기장으로 설명이 되죠. 이가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면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이 전기력을 받아가지고 쏠리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전기 유도가 도체에서도 일어나고 절연체에서도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방식이 도체는 전자의 직접적인 이동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전기를 띠게 되는 정전기가 유도가 되고요. 반면에 절연체는 그렇죠, 유전 분극에 의해서 내부는 이제 짝이 다 있으니까 중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외곽 표면 쪽은 짝이 없죠. 그 녀석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전기를 띠게 하는 정전기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전기 유도하고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실험인 검전기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익숙하죠? 누가 봐도 검전기죠.
그래 아직은 조금 어색하다 일순들이. 여기 검정기고요. 이러면 완벽한 검정기가 됩니다. 검정기고. 그다음에 그 요 하늘색 부분 있죠. 하늘색 부분은 도체입니다. 도체이고 얘가 이제 금속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금속판. 요 부분이 뭐냐면 금속 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박막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박막. 박막이 얇은 막이거든요. 박이 얇을 박자입니다. 얇을 박. 요게 이제 그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예요. 알루미늄 호일. 그래서 얘가 이제 흐느적거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알루미늄 호일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얘가 이제 같은 전하를 띄면 이렇게 되고 같은 전하를 띄면 이렇게 되고 중성이면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강에서만 볼 수 있는. 촬영해서 올리다. 얘는 이름은 없지만 뭐 그냥 봉입니다. 봉. 금속으로 된 봉이고. 요게 이제 고장이 나면 이게 신기해요. 요게 닫혀 있는데 얘를 끊어먹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애들인데 요게 끊어지면 이런 수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을 요게 그 순간 접착제로 붙이면은 순간 접착제가 절연체거든요. 이게 실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테이프로 그냥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아야지 전류가 통하는 상태로 해야 되니까. 요건 유리병이고요. 안에 보여야 되니까. 여기는 진공으로 만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진공은 만들기 힘들고 대신에 이제 조금 뚜껑을 혹시 열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닫을 때는 최대한 건조한 날 닫는 게 맞습니다. 여기 물 분자가 있으면은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향을 안 주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대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대전체고 보통은 절연체로 대전체를 만들거든요. 근데 대전체 표면에 이 마이너스 전하가 쌓여 있는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면 얘네들끼리도 서로 청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사실 바깥쪽으로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서로 미니까. 근데 왜 못 나가냐면 공기가 또 절연체거든요. 공기가 이제 전류가 잘 안 통하니까 못 나가고 있는데 요렇게 닿이게 되면 이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닿여 있는 부분에 있는 근처의 전자들이 빠져나가요. 탈출하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의 전자들은 가는 게 아닙니다. 요 부분의 전자들은 이쪽으로 탈출한 전자를 밀어서 최대한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시키면 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떼내잖아요. 떼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얘네들끼리 또 청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요 금속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표면에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평형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로 밀어가지고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표면에 전하가 대전되어 있으면 다 표면으로 밀립니다.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퍼져 있겠죠. 이런 상태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접촉을 해버리면 아예 전체적으로 전하를 띠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정전기 유도가 아닙니다. 뭐 이거는 이름은 따로 없고 그냥 접촉에 의해서 전하를 띠게 하는 이런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가 다시 초기 상태입니다. 여기 전하를 띠지 않는 축 처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는데요. 이번에는 접촉은 시키지 않고 가까이 가져가기만 합니다. 이 사상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구만.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죠. 방심하면 이래 된다. 자, 이 가까이 가져가면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체적으로는 중성인데요. 요 표면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이 요 녀석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멀리 이동합니다. 그래서 금속박 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전자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금속파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게 되고 금속박은 마이너스로 대전되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정전기 유도죠. 전반적으로 전체는 중성입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이제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금속파는 플러스, 금속박은 마이너스 이렇게 띠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막대를 그냥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또 얘를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체가 전하가 없으니까 전하가 0인 상태로 쭉 다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금의 여러분처럼 축 처지게 됩니다. 석기처럼 처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접지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와 있는 상태에서 정전기 유도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같아요. 정전기 유도를 하는데 여기 또 우리 불쌍한 철수가 등장합니다. 저렇게 대머리 됐어. 대머리. 머리 좀 그려줄까요? 머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내 몸이 없어졌어. 귀도 그려주고요. 아무리 봐도 사람인데. 손이 하나 남았어. 발도 뭐 이렇게 그리. 로켓이다. 로켓. 자자 고마워라. 막 그냥 철수라고 봐라. 철수가 이제 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접지인데요. 접지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주 커다란 금속 덩어리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접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큰 그거는 아니면 지구라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이 상태에서 접지를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하늘색 부분하고요. 요 주황색 부분이 한 덩어리가 된다라고 여러분 간주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는 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 상태로 보면 이쪽에 있는 전자들이 밀려나야 되는데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커요. 그러면 금속 박 쪽으로 가겠어요? 철수 쪽으로 가겠어요? 네, 철수 쪽으로 가겠죠. 여기도 일부 조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조금 가면은 사실 전자가 여기 한 개 갔다라고 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전자가 가면 요 녀석에 의해서 밀려나잖아요. 이미 간 소수의 전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밀려나는데 여기는 하나도 방해 안 해요. 그러면 약간 여기 가다가 여기 쪽으로는 거의 다 가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거의 안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오므라듭니다. 손을 갖다 대면. 이제 벌려지지 않아요? 다시 그 전자들이 있죠. 빠져나가지 예, 않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완전히 빠져나가진 않죠. 여기 밀려나서 여기는 원래 중성인 상태였어요. 중성인 상태였는데 이제 결국에 전자 입장에서는 여기로 갈 것이냐, 여기로 갈 것이냐 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엄청 조그만 우물이고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손을 떼요. 손을 떼면 이 전체적으로 요 하늘색 부분만 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떤 전하를 띠게 됩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 상태가 돼버리죠.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을 뗀 상태에서 얘를 치우면은 이제 요 플러스 전하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분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벌려져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벌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원래는 처음부터 접지를 하지 않고 맞아요. 처음부터 이 상태는 벌어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손을 대는 순간 오므라듭니다.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그 유튜브에 좀 올려놨어요. 작년에 실험했던 거. 요 실험도 실제로 했거든요. 손을 갖다 대면 오므라듭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 해보면 돼요. 과학실에서 동아리 시간에 동영상 찍으세요. 설마 그것도 꼭 그 다음에요. 이제 요 상태에서 얘가 검전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검전기의 특징은 대전체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요 금속판하고 금속판 박이 플러스로 대전돼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전자를 더 잡아 당길 거 아니에요. 전자를 더 잡아 당겨서 여기가 더 심한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전하가 더 쌓이게 되겠죠. 그럼 얘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더 벌어지는 현상밖에 안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부호를 가져가 볼게요. 반대부호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얘가 전자를 밀어내겠죠. 밀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전자를 채워가지고 중성이 되면서 처집니다. 일단은 처져요. 처지는데 이게 실제로 실험할 때 멀리서 서서히 가까이 가져가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처지다가 얘를 더 가까이 가져가잖아요. 더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얘가 이제 중성인 상태를 지나서 전자를 더 밀어주면 마이너스로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반대부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오므라들다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 이해하면은 검정기 실험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그 동아리 시간, 점심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좀 짬을 내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더 가까이 가져간다는 게 아까 예. 접지했을 때 가져간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야? 아니면 딱 기준 없고 가까이 가져가? 예, 이거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실험을 몇 번 해보면 아는데, 제법 멀리서 천천히 해가지고 거의 닿을랑 말랑할 정도로 가까이 가져가면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거의 닿이기 전에 보여요. 그리고 닿으면 안 되죠. 닿으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지니까. 그리고 요거는 최대한 건조한 날 실험하는 게 좀 잘 됩니다. 그럼 그 벌어지는 정도가 예. 그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많이 가까이 가져가면 기존에 벌어졌던 것보다 더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벌어진 상태를 잘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로 벌어진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 더 벌어질 게 없잖아. 그러니까 살짝 벌어진 상태로 어떻게 잘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전기 유도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주제가 확 바뀌었습니다. 정전기 유도까지는 전기장과 전기력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또 자기장은 이제 전혀 다르죠. 이 전하가 있으면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류가 있으면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전류라는 게 결국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전하의 흐름, 전하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움직이면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대칭적인 구조예요.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고요. 그 전기장에 또 다른 전하를 갖다 놓으면 전기력을 받습니다. 자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전하가 움직이면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 안에 또 다른 움직이는 전하를 갖다 놓으면 자기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 1까지는 그냥 전류주에 생기는 자기장까지만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움직이는 전하를 갖다 놓는 거는 물리 2에 나오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만 좀 유심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자기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기력선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기력선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전기력선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중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예쁘게 그려진다, 매끄럽게 그려진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자기장을 나타내는데, 자기장의 크기는, 자기장도 자기력하고 관계 있으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밀도가 되겠죠. 그 방향은 접선 방향이 됩니다. 근데 그 자기력선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X극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 자석이나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거꾸로예요. S극에서 N극으로 향합니다. 요거는 좀 이따 솔레노이드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는. 원래 N극과 S극이라는 거 표현 자체가 불완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럼 이거는 예외가 있잖아요. 그럼 예외 없는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보통 긴 글은 잘 안 쓰려고 안 비워두는데 얘는 비워뒀습니다. 요거는 한번 써봅시다. 요게 이제 지금 어디 있는 가로냐면 이겁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인데요. 요 방향은 뭐와 같냐면 나침반을 그 지점에 놓았을 때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인데 그거는 그 지점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을 일반화시키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석을 놔뒀을 때 그 자석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자석을 놓으면 자석이 돌림 힘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 배우지만. 그래서 그 돌림 힘의 방향이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돌림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침반이 마찰이 있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돌림을 받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에 그 방향으로 향한 상태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무시할 수 있나요? 지구 자기장도 포함해서요. 자기장도 알짜 자기장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구 자기장을 포함해서 모든 자기장을 합친 이 자기장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만 고려를 할 때는 문제에 그런 단서가 주어집니다. 지구 자기장은 무시한다 라는 뭐 이런 단서가 주어져요. 근데 지구 자기장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순간 발음이 이상했나? 옛날에 글씨 잘못 쓴 거랑 비슷한 발음이야. 미안합니다.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전류주의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좀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몇 개는.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이 직선 전류는 사실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인 경우만 여러분이 배우고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의 위쪽으로 전류 I가 흐를 때 요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공식적인 표현 방법은 아닌데 항상 이렇게 씁니다. 여기 화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화살을 앞쪽에서 바라보면 화살 촉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뒤에서 바라보면 요 깃털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화살 촉이 보인다는 거는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방향을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하고요. 그다음 요게 화살 깃이라고 생각하면 화살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지. 그래서 요거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이 2차원 평면에 3차원 방향을 표시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 규칙은 이래요. 항상 오른손을 씁니다. 오른손으로 이제 따봉을 만들어 가지고 이 결과는 이래요. 엄지가 향하는 방향과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두 방향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하나가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럼 전류가 직선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엄지를 향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이 도선을 감아요. 그러면 그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 있죠. 그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평면은 전부 다 어떤 방향이 되냐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고요. 이게 참 3차원으로 설명하기 힘든데 이 도선 위에 있죠. 도선 앞쪽에 우리 쪽에 더 가까운 쪽에 이건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자기장이. 그리고 요 평면 도선과 이루는 요 지면은 요 자기장이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비례상수가 있고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합니다. 요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유도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겠고요. 요거는 이거하고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하십시오. 전기장 배웠었죠. 전기장은 K의 R 제곱분의 Q였죠. 네. 근데 여러분 좀 차이점이 있는데 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전기장의 원인은 전하량이기 때문에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고요. 일단 자기장의 원인은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에 비례합니다. 근데 큰 차이점은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 K하고 요 K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 전기장 할 때 요 K는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 할 때 K는 쿨롱 상수인데요. 요 K는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면 얘는 사실 이렇게 K로 안 나타내고 자기 투자율이라는 물리량으로 나타내고요. 얘도 쿨롱 상수로 안 나타내고 그 유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율로 나타내요. 근데 이제 얘는 특별히 쿨롱 상수라고 뭐 이름이 있는데 얘는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요런 식을 만든 사람이 비오 사바르라는 사람이어서 그 비오의 앞자를 따서 B라고 이렇게 자기장을 표현하고 단위는 테슬라입니다. 요새 그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름이죠. 네, 테슬라. 그 회사가 테슬라가 만든 회사가 명맥을 이어서 그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테슬라를 해서 T라고 표기하는데 우리가 이 물리원 과정에서는 요 자기장을 실제로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지는 못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자기장의 단위가 뭐 테슬라라는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요. 요 직선 전류의 자기장이 제일 기본이 됩니다. 항상 오른손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다음 요게 약간 응용된 게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요. 이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이게 아주 가까이서 보면 얘가 직선 전류입니다. 그럼 요 방향으로 엄지를 향해 보면 여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고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죠. 그럼 인근한 요 녀석도 그죠? 얘는 자기장이 나오고 얘는 자기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 보면 요 안쪽은 전부 다 어때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요 원형 도선과 이루는 평면에서 이 바깥쪽 평면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대칭적인 점이 딱 하나 있죠. 요 딱 가운데 있죠. 원형 전류 중심.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크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을 구할 때 요 녀석의 방향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엄지를 이쪽으로 향하면서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으로 방향을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원형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아 보세요. 그럼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예,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이때 요 녀석의 크기는 비례상수가 아까랑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K'이라고 많이 쓰고요.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비례상수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K하고 K' 중에서 누가 더 클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K' 더 커요. 왜냐하면 얘는 모든 전류하고 거리가 R로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거리가 R이에요. 근데 얘는 이 전류하고는 거리가 R인데 요 점점 거리가 어때요? 멀어지죠. 그래서 평균적인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선 전류가. 신기하게도 그 파이가 관계가 있어요. 원주. 예. 요 마지막으로 이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인데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결국에 원형 전류를 여러 개 겹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요렇게 흐르면요. 요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 보세요. 그럼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왼쪽 방향이죠. 그게 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특이한 점이 물론 이제 단면적보다 길이가 매우 길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이 솔레노이드를 만드는 게 못에다가 에나멜선 감아서 만들거든요. 그럼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되게 길죠. 이런 경우에 내부의 자기장은 어느 지점에서나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크기는 일단 얘는 비례상수가 또 다릅니다.
또 다르고 기본적으로 자기장의 원인이 전류니까 전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특이한 값에 비례합니다.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총 가문수가 n이고요. 그 다음에 감겨있는 부분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얘가 l분의 길이분의 가문 횟수에 비례합니다. 요걸 묶어서 이제 스몰 n이라 표기하고 얘를 뭐라 했는지 이름은 까먹었어요. 몰라도 됩니다. 이름 따위. 몰라도 의미를 알면 됩니다. 의미를. 이게 얼마나 촘촘하게 감겨 있느냐가 되겠죠. 같은 길이, 같은 10cm 길이라도 100번 감겨 있느냐, 200번 감겨 있느냐에 따라서 촘촘한 정도가 다르죠. 똑같이 100번을 감아도 5cm 안에 감느냐, 10cm 안에 감느냐에 따라 촘촘한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촘촘하게 감겨 있느냐가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원형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합쳐져서 요 내부 자기장이 되잖아. 그러면 서로 가까이에서 합쳐져야지 요 자기장이 세집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럼 요게 결국에 딴 게 아니라 자석입니다. 자석. 요 내부에 있는 요 까만색 원기둥은 제가 보조선으로 끄은 겁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에 나중에 배울 강자성체를 넣으면 좀 더 세지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걸 없다라고 일단 가정하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게 결국에 막대 자석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왼쪽이 N극이게요? 오른쪽이 N극이게요? 네, 왼쪽이 N극입니다.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부는 아까 어땠다 그랬어요? S에서 N으로 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요쪽이 N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았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에 그 엄지가 있는 곳이 N극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내부는 S에서 N으로 돼야 되느냐?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이 패곡선이에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N에서 S면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수학에서 그렇잖아요. 수학에서 어떤 패곡선에서 어떤 두 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점만으로는 얘가 이제 그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이냐를 결정지을 수 없죠. 왜냐하면 A에서 B로 향한다는 방향이 요 방향일 수도 있지만 요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N극하고 S극이 패곡선을 표현하기에는 사실 불완전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N극, S극이 그런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극, S극은 원래 있었던 개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요. 대신에 자기력선을 규칙은 바깥쪽으로 돌릴 때는 N극에서 S극으로 돌리고요. 내부는 S에서 N으로 향하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 N극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네, 왼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NS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도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예, 왼쪽을 향하겠죠? 내가 질문을 거꾸로 했어야 되는데 바깥쪽을 먼저 물어보고 안쪽을 물어봐야지 간혹 틀리는데. 왜냐하면 요 바깥쪽에 놓으면 이거 NS 그다음 SN 이렇게 인력이 작용한다 생각해가지고 이게 생각을 잘 하는데 요 안쪽에 놓으면 이제 좀 애들이 헷갈려하거든. 근데 안쪽에 제가 근데 아까 예의가 없는 게 있다 그랬잖아. 자기장의 방향 뭐와 같다고?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자기장 방향과 나란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N극이 이쪽을 향하고요. 일단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기장의 특징을 한 두 가지 더 언급하면 솔레노이드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 있죠. 수직선에서는 전부 다 자기장 방향이 같습니다. 여기도 왼쪽, 여기도 왼쪽, 여기도 왼쪽이죠. 다 같습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기장 중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센 곳은 솔레노이드 내부입니다. 내부고 요 공식 자체가 그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까지 알면 이제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럼 자석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NS 이렇게 있으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내부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예, 이렇게 돼 있게 됩니다. 막대 자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